안녕하세요. NS반 김민재 멘토입니다. 저희 NS반에서는 135회 대비해서 핵심 토픽 100개를 뽑아서 찍기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 찍기 특강을 통해서 설 연휴 동안에 이 기본 토픽들, 중요 토픽들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도메인은 PM, 소프트웨어 공학, 네트워크, CA, OS,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렇게 해서 총 50개 토픽을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도메인에 대해서는 또 2탄으로 해서 50개 도메인에서 1탄, 2탄에서 총 100개의 토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첫 번째 PM 도메인의 요구사항 수집 기법, 중요한 토픽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키워드, 그리고 도움, 또 이런 도식화, 이런 개념도, 또 프로세스, 이런 구조도,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도식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토픽은 요구사항 수집 기법입니다. 그 요구사항 수집 기법은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정의해서 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이 요구사항 수집 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분석, 표현, 의사결정, 대인관계 및 팀 기술, 또 기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수분표, 위대, 푸컨, 프로토타입,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또 전문가 판단. 그래서 수분표, 위대, 푸컨으로 가고요. 수집은 인포, 설벤부, 인터뷰, 포커스 그룹, 설문지, 설문조사, 벤치마킹, 브레인스토밍. 또 데이터 분석은 문서 분석. 또 표현 기법엔 마친, 마인드 매핑, 친화도. 의사결정은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투표. 대인관계와 팀 기술은 명목 집단 기법, 관찰, 촉진. 또 기타는 아까 프로토타입, 컨택트 다이어그램, 전문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으로 보자면 수분표 의대 푸컨의 인포설벤부, 문서 마친 다투, 명관촉 이렇게 해서 요 키워드로 좀 암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요구사항은 이제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요구사항 수집 기법에 대해서 요 내용들을 좀 충분히 학습을 좀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요 키워드로 암기를 하고 계시면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토픽 하나하나에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하신 토픽을 제가 쭉 설명드리는 거로 도움, 정의, 키워드 이거로 그냥 쭉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이 저희 찍기 특강을 좀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 토픽 하나하나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용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토픽은 WBS입니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죠. 이것도 문제로 1교시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인도물과 전체 업무 범위를 잡고 관리 가능한 최소 업무 단위로 분할한 계층도입니다. 계층도. 그래서 여기는 작업 패키지, 또 플래닝 패키지, 계획 패키지, 작업 분류 체계 사전, 또 작업 분류 체계 코드, 또 통제 계정, 또 관계 책임 할당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는 자회사 코통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차를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 1.0, 2.0, 3.0 이게 붙은 게 작업 분류 체계 코드입니다. 코드 오브 어카운트 아이덴티파이어고요. 그럼 통제 계정은 작업 패키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플래닝 패키지는 요 이제 하나씩인데 아직 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예정인 것들, 그리고 WBS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요 각각의 워크 패키지 안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이 범위가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걸 나온 게 이걸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게 WBS 딕셔너리 사전입니다. 그리고 통제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엔진이 2.2의 엔진이 있고 엔진 밑에 또 여러 가지 쭉들이 세 개가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걸 통제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BS를 작성할 때는 어, 2주 정도의 기간에서 2주면은 80시간이죠. 2주 80시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잘게 잘게 쪼개서 분할해 놓은 계층도입니다. 이 WBS를 통해서 범위 관리도 할 수 있고 일정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원가 관리도 할 수 있게 돼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층도가 WBS입니다. 아주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이 토픽은 꼭 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출제가 되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픽은 동기부여 이론이고요. 기존 기출 문제 중에 터크만의 팀 개발 5단계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어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관련해서 동기부여 이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중요 토픽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조직원들이 어떤 욕구나 보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그 성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내용, 과정, 강화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내, 과, 강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론은 메슬로우의 5단계, 메오, 허츠의 2, 허2, 맥그리거의 XY, 맥스, 맥클랜드는 3개, 맥3, 또 과정은 김옥공, 또 강화는 스키너 강화 이론 이렇게 다닙니다. 그 내용 메슬로우는 그 생활사존자, 사람이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 동기부여가 된다. 허츠버그는 위생 요인, 또 동기 요인, 위생 요인, 부정적 요인, 동기 요인, 긍정적 요인. 맥그리거의 XY 이론, 또 맥클랜드는 성취, 결연, 권력 욕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성결권. 또 과정 이론은 기대 이론. 내가 뭘 함으로써 어떤 기대를 얻을 수 있다. 목표 설정 이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니면 공정성 이론. 공정하게 그 평가를 받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또 강화 이론, 스키너 강화 이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또 학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토픽은 정량적 위험 분석입니다. 정량적은 말 그대로 위험 분석을 정량적으로 한다는 건데 프로젝트 위험을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세스고요. 기법이 수분대기, 그래서 수분대기의 인터뷰, 수집 기법의 인터뷰, 분석 기법의 영민이모, 영향도, 민감도, 의사결정, 모의실험, 또 대인관계 및 팀 기술의 촉진, 또 기타의 불확실성 표현, 전문가 판단, 그래서 수분대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분대기, 인터뷰, 영미니모, 촉진, 불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향도 분석, 민감도 분석, 의사결정, 모의실험 요 네 가지입니다. 분석 기법. 그래서 영향도 여기 지금 차례대로 나왔는데요. 요 영향도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하느냐? 일정 지연, 비용 초과, 품질 미흡. 그럼 일정 지연은 왜 발생하느냐? 납품 지연, 자원 이탈. 비용 초과는 뭐 자원 이탈, 범위 추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 영향도. 그리고 민감도는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비관적인 부분, 낙관적인 부분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이렇게 토네이도 형식으로 쭉 표현한 게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또 의사결정 추리는 신축이나 개선이 있는데 신축을 했을 때, 개선을 했을 때, 호황일 때, 불황일 때로 나눠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트리 형식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의사결정 트리 분석입니다. 그럼 모의 실험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 그래프 분석한 거로 해서 확인하는 그런 정량적 위험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위험 분석 기법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또 실제로 기출된 적도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에 대해서도 좀 다 확인을 좀 해보세요. 네 가지 그래프요. 그리고 그 다음은 PM의 스크럼입니다. 스크럼은 짧은 개발팀과 아니 작은 개발팀과 짧은 개발 기간 동안 점진적 또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에자일 개발 방법론입니다. 또 키워드가 담당자가 세 가지 담당자가 있어요. 제품 책임자,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 그리고 미팅은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데일리 스크럼 미팅, 스프린트 리뷰 미팅, 스프린트 레트로스펙티브 미팅, 회고 미팅. 그래서 총 5가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하자면 제스팀, 또 100개 대리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에서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를 이제 산출을 하죠.
그 다음에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통해서 스프린트 백로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프린트 백로그를 스프린트 1주에서 4주 정도의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스크럼 마스터와 스크럼 팀이 계속 구현을 하게 되죠. 요걸 스프린트를 하면서 번다운 차트를 하게 되고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15분 동안 스탠드업 미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리뷰 미팅은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해서 데모를 하는 거. 스프린트 레트로스펙티브 미팅은 회고 미팅은 우리가 이 스프린트를 통해서 굿, 배드, 임프루브먼트 해서 좋은 점은 뭐였고 나쁜 점은 뭐였고 이런 점은 좀 개선해 보자 라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회의가 회고 미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점진적 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스크럼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도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스크럼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좀 미리 충분히 학습을 하고 대비를 하세요. 그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보면은 뭐 캡슐화에 대한 것도 나왔고 또 그, 추상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다형성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형성에 대해서 문제를 백제 포함해서 이제 토픽을 다루었습니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 같은 함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법이고요. 키워드가 오버로딩이 있고 오버라이딩이 있어요. 그래서 로라 두 개가 있는데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동일한 그 메서드 이름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메서드인데 얘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로 구분합니다. 아규먼트 개수를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아규먼트 개수는 다르더라도 아규먼트 형, 인티저나 아니면 인티저 어레이 아니면 인티저나 스트링, 인티저나 플로트 이렇게 해서 아규먼트 형을 다르게 해서 요 API 메서드를 구분하는 것이 오버로딩이고요. 오버라이딩은 요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그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는 요 함수 이름도 똑같지만 요 그 파라미터 개수, 파라미터형, 리턴형도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버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다형성에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픽은 객체지향의 설계 원리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한 설계 관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 원리는 5가지 솔리드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단일 책임의 원칙 SRP입니다. 시스템의 모든 객체는 하나의 책임만을 갖도록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방 폐쇄의 원칙 OCP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에는 닫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메서드나 이런 걸 수정을 할 때 if else 이런 걸 쓰지 말고 차라리 인터페이스나 아니면은 이런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아니면 구체 클래스에서 이거를 확장을 해서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API를 다른 구체 클래스를 나눠서 그쪽에서 따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확장을 해서 수정을 하자. 그러니까 확장을 해서 이제 대응하자라는 방식입니다. 또 리스크 오프 치환의 원칙은 LSP인데요. 부모 클래스의 그 객체들이 자식 클래스 사용되는 곳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은 ISP인데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이전성 역전의 원칙은 무체 클래스에 이전하지 말고 추상 클래스에 이전해서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원칙이 이전성 역전의 원칙입니다. 이전성 역전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면 얘가 어느 쪽에 이전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전선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객체장 설계 원리 요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토픽은 요구공학입니다. 요구공학은 이제 요구사항의 도출, 분석, 명세, 검증 및 변경 관리에 대한 제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여기
요구사항 수집 기법은 아까 PM 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소공 쪽에서는 요구공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다루어 봤고요. 절차는 추출, 분석, 명세, 검증, 그래서 추분명검이 되고요. 요구사항 관리 기법은 협상, 기준선, 변경관리, 검증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기변검. 그럼 요구사항 명세에 올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정, 명완검일, 수출이. 그래서 정확성, 명확성, 요구사항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고 완전성, 또 검증 가능성, 일관성, 수정 가능성, 추적성,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 명세에 올립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전해야 요구사항이 그 뭐야 좀그 제대로 제 누가 보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요구사항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수정 가능성, 또 추적성, 또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추적성, 또 이해 가능성, 누가 보든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수집 기법은 여기 쭉 나왔는데요. 이 요구사항 수집 기법은 앞에 PM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추분명검, 관리는 협기변검, 명세 올리는 정명한검일 수출이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변경 가이드라인인데요.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불필요한 과업 변경을 방지하고 적정한 과업 변경 판단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의뢰 입장에서 갑이 요구사항을 계속 변경을 하게 되면 업무 수행이 이제 일정도 늘어나고 따라서 비용도 추가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변경을 하게 되는 기준은 뭐냐? 또 법 제도가 변경이 됐거나 기술적 정책적 환경이 변화됐거나 아니면 또 수 발주자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요구사항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기수 합의, 기준서는 사업사행계획서, 과업내용서죠. 또 산출내역서, 그래서 수산. 절차는 일단 누군가가 일단 갑이 먼저 얘기를 하겠죠. 요구사항 과업내용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럼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다음에 그럼 과업변경을 해도 되느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를 통지를 해주고요. 그러면 그 과업 변경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 내역서 작성 및 관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업 내역서 작성을 해줬고 또 계약 금액 조정, 산출 내역서에 따라 계약 금액이 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변의, 심통, 작계, 변경 요청, 위원회 구성, 심의, 결과, 작성, 또 관리 내역서 작성, 계약 금액 조정, 변의, 심통, 작계 됩니다. 이제 별상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AOP, Aspect Oriented Programmin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관심사의 분리 원칙, Separation of Concern의 원칙이고요. 요 기반 하에 시스템의 구성을 핵심 관심사와 횡단 관심사로 구분하고 위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 조인트 포인트, 포인트 컷, 어드바이스, 위빙, 에스펙트, 타겟입니다. 핵심 감신사는 핵심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고객 등록, 상품 판매, 서비스 해지 이런 건 핵심으로 들어가죠. 근데 횡단 감신사는 요 각각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안, 인증, 로깅. 로깅 같은 건 뭐 고객, 상품, 서비스 해지 어디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다 들어가는 거, 횡단. 특정한 거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 핵심 관심. 그래서 이런 횡단 감신사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어드바이스 그리고 포인트 컷. 그래서 요걸 두 개를 에스펙트라고 해서 에스펙트 안은 어드바이서 포인트 컷이 들어가고요. 얘를 위빙을 해서 얘 조인트 포인트에 넣는다. 그래서 고객 등록에 어디에다 얘를 넣을 것이냐. 고객 등록에 어디에다 로깅을 할 것이냐. 상품 판매 어디에다 인증을 할 것이냐. 서비스를 해지를 할 때는 어디에다 뭐 로깅이나 인증할 것이냐. 이거를 조인트 포인트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으로 보면 조포의 에타, 조인트 포인트, 포인트 컷, 어드바이스, 위빙, 에스펙트, 타겟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separation of concern, 핵심 관심사, 또 cross concern, 횡단 관심사. 예, 관심사의 분리 원칙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개발 방법론이 AOP입니다. 예, 이제 그럼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키텍처 접근법이 품질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아키텍처 정합성을 평가하는 모델이 아키텍처 평가입니다. 그 유형은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기반, 수학적 기반, 경험 기반, 시물수경 네 가지 기법이 있고요. 모델을 보면 시나리오 기반은 기반 평가 기법에는 SAM, ATAM, CBAM, EATAM 그래서 SACE 사체 그리고 설계 혼합 기반에는 ADR, RID 그래서 DR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도를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어널리시스 메서드에서 쌈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좀 계승 발전된 게 트레이드오프를 보는 거, 이 이제 아탐이죠. 아탐은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한 걸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CBAM에서 경제성 평가가 들어가고요. 또 아탐을 좀 더 발전시킨 게 이 아탐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계 혼합 적인 것을 좀 추가를 해서 ADR이 있고 또 그 ARI드는 아탐하고 ADR을 혼합한 게 ARI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도가 쭉 있으니까 요 아키텍처 평가에 대해서 요 아탐이나 요 CBAM 같은 경우는 요 각각에 대해서도 따로 또 자세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UML 다이어그램에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두 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요 각각의 둘 다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시스템의 클래스, 또 클래스 내의 속성, 어트리뷰트, 오퍼레이션, 메서드죠. 그리고 또 릴레이션십, 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객체지향 시스템 모형화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 클래스, 또 연산, 오퍼레이션, 어트리뷰트, 속성, 연관, 집합 연관, 복합 연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존, 상속, 구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클래스 간에 이 표시를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도움을 보면 크련, 소견, 의상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UML 다이어그램 간단한 걸 하나 추가를 해놨는데요. 뱅커 카운트에서 이제 클래스 네임이 되겠죠. 요 내분한 박스 요 하나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오너 스트링 하는 게 요쪽 어트리뷰트, 밸런스, 달러.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게 어트리뷰트고요. 요 밑에 들어가는 거 디파짓, 또 withdrawal 나오는 게 이게 연산입니다. 오퍼레이션.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디파짓 같은 경우는 어마운트인데 달러가 되고 또 withdrawal 같은 경우 어마운트에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접근자를 여기도 같이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로 두면 public, 빼기로 두면 private, 또 샵으로 두면 또 protected, 또 이런 물결 모양으로 두면 defaul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 어카운트 또 세이빙스 어카운트 해서 요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나오는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상속에 대한 요 표기법이 나와 있고요. 이전 관계도 있고 상속 관계도 있고 구현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설명을 마치고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및 그와 관련된 외부 요소를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하는 동적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유스 케이스, 또 시스템, 액터, 또 일반화, 연관, 확장, 포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확장은 옵셔널 하는 것이고요. 포함은 인클루드는 맨데토리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좀 그래서 여기 도움으로 보면 USA 이전 확보 이렇게 되고요. 개념도에서 보시면 레스토랑 주문 시스템 요 네모난 게 시스템이 되고요. 주문을 받는다, 주문을 확인한다 이런 게 유스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이제 액터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화하는 건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제너럴라이제이션, 연관, 어소시에이션 이런 관계가 있고 또 확장은 여기 포함 안 돼요. 그 확장은 없는데 이 포함 관계, 인클루드는 들어가 있어요. 주문을 받을 때는 항상 주문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연관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이런 겁니다. 웨이터에서 뭐 주문 확인, 이렇게 요리사 주문 확인, 이게 이제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 설명을 마치고요. 이거는 실제 사례를 주면서 풀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에서도 충분히 풀이 문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드 스멜입니다.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나쁘고 중복된 로직을 포함하는 등 코드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리팩토링이 필요한 코드가 코드 스멜입니다. 유형에는 중긴, 큰긴, 그래서 중복된 코드, 긴 클래스, 긴 메서드, 또 큰 클래스, 긴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해결 방법은 뭐 이동, 무브, 익스트랙트, 분리, 일반화, 또 통합, 아니면 리네임, 재명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으로 보면 중긴, 큰긴, 또 해결법으로 보면 2분의 1 통제, 이동, 분리, 일반, 통합, 재명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중단 배포이고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버전을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롤링 업데이트,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 버전으로. 또 블루 그린, 이건 한 번에 바꾸는 겁니다. 또 까나리 릴리즈는 일부 사용자에게 전문적으로 배포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그때 전체 사용자를 다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도움으로 보면 롤블카입니다. 이 도식화가 있는데요.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 롤링 업데이트, V1, V2가 있는데 V2에 단계적으로 먼저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V2를 하나만 풀었다가 둘 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쑥쑥 가는 거.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요 처음에 V1으로 가 있다가 얘를 V2로 한 번에 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가 또 나중에 V3로 바꾸게 되면 V3로 또 한 번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전 버전은 블루, 새로운 버전은 그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까나리 배포인데요. 처음엔 100% V1으로 100%를 갔다가 V2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10% 사용자에 대해서만 V2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V2로 다시 100% 배포를 하게 되는 게 카나리 배포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무중단 배포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탐색적 테스팅입니다. 테스팅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테스터에 의해서 결함 집중의 원리를 충분히 따른 테스팅 접근법이고요. 경험 기반의 발견론적 테스팅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테스트 차터, 이 테스트 동안에 무엇을 하겠다, 타임 박싱,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한다, 테스트 노트, 뭘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건지 검증한 사람이 테스트 노트를 막 적으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테스트한 결과는 요약 보고. 그래서 여기서의 도움은 타타노요, 테스트 차터, 타임박싱, 테스트 노트, 요약 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적 테스팅이 있고요. 튜닝 테스트. 튜닝 테스트는 요 AI 쪽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기계의 사고 능력을 판별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절차를 보면 테스트 환경 구축, 테스트 수행, 평가, 환수평이 되고요. 이 활용 사례가 이미지 분야, 또 의료 분야가 있는데 이미지 분야는 캡차, 또 구텐베르그 프로젝트, 또 의료 분야에서는 에리자, 페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를 이렇게 컴퓨터와 AI, 컴퓨터가 있고 이 사람이 서로 대화를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C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 내용을 이렇게 쭉 봐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요 A라고 하는 컴퓨터는 이 기계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별하는 그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튜링 테스트예요. 다음은 카오스 테스트입니다. 카오스 테스트는 실제 시스템에 인위적인 혼돈을 주입해서 출시 전에 테스트에서 나오지 않는 아키텍처상의 문제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혼돈, 카오스를 주입해서 이 시스템이 안정적인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정가실 결문, 정상 상태, 가설 수립, 실험 디자인, 결과 확인, 문제점 수정. 그래서 요 5가지 절차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 카오스 테스트 기법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기존에 이제 출시됐던 거,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이런 내용들은 좀 제거를 하고 기준 좀 새로운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좀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백제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ISO 29119인데요.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와 관련 산출물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게프 도테키, 개념 및 정의, 프로세스, 문서화, 도큐먼트, 테스트 테크닉, 명세 기반, 또 구조 기반 이런 것들의 테스트 테크닉, 또 키워드 주도 테스트, 또 게프 도테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개념들을 보시면 이 테스트 테크닉의 명구경은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해서 명구경 이렇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이제 그 파트 1, 2, 3, 4, 5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파트 1은 개념 및 정의, 용어 정의. 파트 2는 테스트 프로세스. 파트 3는 도큐멘테이션, 문서화. 파트 4는 테스트 테크닉, 명세, 구조, 경험. 파트 5는 키워드 드리븐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 드리븐 테스트, 파트 5가 요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크라이테리아고요. 테스트를 언제 완료할 수 있느냐. 이번 테스트 엑시트 크라이테리아입니다. 테스트 종료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조건을 설정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완목기 완목기 커리스가 되는데요. 테스트가 얼마나 완전하냐, 완전성. 테스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리고 테스트 기준을 통과했느냐, 또 테스트 커버리지는 완료했느냐, 테스트를 통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확인했느냐, 테스트 스케줄이 완료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테스트를 종료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완목기 커리스트 6가지 항목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종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크라이테리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테스트 소프트웨어 모듈화입니다. 프로그램을 분해하고 추상화하는 설계 및 구현 기법이고요. 모듈화를 얘기하면 항상 응집도, 결합도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운운 시절 통순기로 나오는 거는 낮은 거에서 높은 거로 가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화를 할 때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모듈화를 한 거냐, 아니면 논리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모듈화 한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돌 때 같은 시간에 도는 것들을 같이 모듈화 한 거냐, 아니면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모듈화 한 거냐, 아니면 동일한 입출력을 받는 것들을 모듈화 한 거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가는 것들을 모듈화 한 거냐, 아니면 기능으로 묶은 것이냐에 따라서 모듈화, 응집도가 낮은 거에서 높은 순으로 표시한 거고요. 따라서 기능적으로 모듈화했을 때 가장 응집도가 좋고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럼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공 외제 스자에서 내용이 가장 높고 공통, 아니면 또 외부, 또 제어, 스탬프, 자료에 따라서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갑니다. 내부 자료, 제어 정보를 통째로 주느냐, 아니면 전역 변수를 써서 같이 쓰느냐, 외부 환경을 쓰느냐, 아니면 제어 신호를 쓰느냐, 자료 구조를 교환하느냐, 아니면 일반 파라미터 몇 개만 보내주느냐. 파라미터 몇 개만 보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때가 결합도가 가장 낮습니다. 내공 외제 숫자, 응집도는 운호 숫자 통순기, 응집도는 높아지는 순서, 결합도는 낮아지는 순서로 내공 외제를 숫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모듈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리팩토링입니다. 앞부분에 소프트웨어 이제 그 코드 스멜에 대해서 이제 그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기능을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건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그 내부적인 구조, 관계 등을 단순화해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일단 뭐를 가지고 해야 될지 대상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리팩토링을 수행하고
테스트 수행하고 종료합니다. 네. 그래서 데코리 태종이 되고요. 대상은 중이 큰 긴, 코드 스멜이 대상이 되겠죠. 중복된 코드, 긴 메서드, 큰 클래스, 긴 파라미터. 그러면 기법은 뭐가 되느냐? 2분의 1통, 이동, 분리, 일반화, 통합. 이동은 move, 분리는 extract, 일반화, 또 통합, 또 재명명 이것도 있습니다. 리네임 그 재명명이고요. 그 구소프트웨어의 조건은 단명 일자, 단순해야 되고 또 명확해야 되고 또 일반성이 있어야 되고 자동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소프트웨어의 조건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리팩토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토픽은 맥카베의 회전복잡도입니다. 재회전 그래프를 통해서 회전수를 구하여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급해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엣지 빼기 노드 더하기 2 아니면 폐구간 더하기 1 아니면 프로그램 속에서 이사결정수 더하기 조건수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쉬운 거, 요 1, 2, 3으로 되어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 요 엣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또 노드도 세 개가 있죠. 그래서 3 빼기 3 더하기 2 하면 2가 되죠. 또 폐구간 더하기 1 하면 이 옆에 요 동그라미 요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폐구간입니다. 폐구간이 하나 있으니까 폐구간 더하기 1 하면 2가 됩니다. 제어문 나오는 거는 이건 실제 코드상에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요. 요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요 결국 보면 폐구간만 보면 폐구간이 얘는 두 번째 거는 2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 플러스 1 하면 3이 됩니다. 여기도 폐구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그래서 8 더하기 1 하면 9개, 9가 됩니다. 맥값의 회전 복잡도에 대해서 나오고요. 5 이하면 간단한 거, 10 정도면 안정적인 거, 20 이상이면 리팩토링이 필요한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STPA고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그 토픽이고요. 기존에 FTA, 뭐 FMEA, 하족 뭐 이런 것들은 기출이 됐기 때문에 기출이 안 된 STPA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시스템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시스템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얘는 보면 그 도움을 보면 사건 언원입니다. 사고 위험 정의 그리고 컨트롤 스트럭처를 도식화합니다. 그리고 unsafe 컨트롤 액션을 도출하고 원인 시나리오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사건 언원. 그럼 unsafe한 컨트롤 액션이 뭐냐? 일단 컨트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부재. 또 부적절한 컨트롤 액션. 적절하지 못한 컨트롤 액션이 오는 거. 그리고 컨트롤 액션이 제공되는 시간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 시간보다 늦게 왔을 때 아니면 순서가 ABCA 되는데 CBA로 온다든지 이런 순서가 잘못됐을 때 이때는 unsafe한 컨트롤 액션이 돼서 요 시스템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키워드가 사건 언원, 사고 위험 정의, 컨트롤 스트럭처 도식화, unsafe 컨트롤 액션 도출, 원인 시나리오 도출 이렇게 됩니다. 다음 토픽은 정보 시스템 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가져와 봤고요. 감리 절차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장 감리, 감리 시작, 착수회의, 감리 수행,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종료회의, 보고서 확정 및 통보. 그래서 감착, 감보, 종보. 수행 시점은 정기 감리. 사업 유형별로 정기 감리가 있죠. 또 상주 감리. 그곳에 항상 가서 아예 감리원이 상주해서 있는 겁니다. 전체 기간 동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서 상주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 감리는 이제 원래 감리보다 이제 추가로 더하는 거,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2단계 감리, 또 3단계 감리가 있어요. 2단계 감리는 설계 시점, 또 종료 시점에 하는 것이고 3단계 감리는 요구 분석, 또 설계, 종료 시점에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리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감리 대상은 대행 5억장,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 공통 행정 서비스, 또 사업비가 5억 이상,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리 대상이 됩니다. 대국민 서비스나 여러 공통 행정 서비스라도 1억 미만은 안 할 수가 있어요. 아, 음,
그리고 예, 그 이제 산출문은 감리 계획서,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에서 개감시 이게 들어갑니다. 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도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도메인의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고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호스트 네임이나 URL을 주면 IP 어드레스를 변환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여기는 리커시브한 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터레이티브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떤 요제 터미널에서 IP URL을 딱 던졌을 때 로컬 DNS 서버에서 주소를 알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모르면 루트 DNS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리커시브하게 가죠. 위 상위 단으로. 그 다음에 루트 DNS에서 뭐 닷컴의 주소를 보내주고 뭐 지금 찾으려고 하는 어드레스가 어, 음, 뭐 그 웹, 그 korea.com 뭐 아니면 웹 itp.co.kr 했으면 또 루트 DNS에서 .kr의 어드레스 주소를 주고 그러면 .kr 갔더니 co.kr의 주소를 주고 co.kr로 그 DNS 서버로 갔더니 itp.co.kr의 주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가는 것입니다. 리커시브하게 가는 거는 요 로컬로 갔다가 루트로 가는 거고 이터레이티브는 루트로 갔다가 TLD DNS로 갔다가 또 이쪽 어서리테이티브 DNS 서버로 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터레이티브입니다. 이렇게 가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DNS 프로토콜의 성질입니다. 이거 이제 개념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음 토픽은 OSI 7레이어입니다. ISO 7498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토픽이죠. 근데 이 토픽이 근데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표준화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한 기본 모델이고요. 7개 레이어가 있죠. 아파서 친해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이렇게 해서 쭉 아파서 친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데이터로 보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로 갈 때 SPF입니다.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 맨 마지막엔 비트.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단에서는 리피터가 있고 데이터 링크 단에서는 브릿지, 네트워크 단에서는 라우터. 그리고 각각의 트랜스포트에서는 TCP, UDP, 네트워크 단에서 IP가 들어가 되겠죠. 그래서 또 데이터 링크 단에서는 그 미디어 액세스 레이어를 통해서 어,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링크 단에서는 보면 오류 검사, 뭐 제어 프레임 단위, 체크성 검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TCP에서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좀 토픽들이 꽤 많습니다. 트랜스포트 뭐 3웨이 핸드쉐이크, 4웨이 핸드쉐이크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TCP하고 TCP는 신뢰성 있고 UDP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TCP와 UDP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제 IP로 들어오면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가 있고 또 IP 버전 4하고 6 사이에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픽도 들어갈 수 있고요. 데이터 링크로 가면 흐름 제어 또 아니면은 그 얘가 전송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충돌이 되지 않게 그런 전송 제어하는 방식도 있고 또 오류 제어, forward error correction, backward error correction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OSI 7 레이어 이제 설명 마치고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트워크 주소도 이런 체계가 있는데 IP 주소, 그리고 또 맥 주소, 또 포트 주소, 전자메일 주소,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URL 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IP 주소는 논리적인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RL 주소를 넘겨주면 DNS를 통해서 IP 주소를 얻어오죠. 그 IP 주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라우터를 통해서 내가 결국 가고자 하는 끝단의 터미널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그 끝단의 터미널을 찾으러 갈 때 IP 주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가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 터미널을 갈 때는 이거의 실제적인 기계적인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을 통해서 IP 주소를 주면 그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실제 물리적인 주소를 찾아서 그 물리 터미널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 주소, 맥 어드레스가 맥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포트 주소는 IP 주소, 맥 주소보다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개념인데, 그러면 요 포트는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IP로 데이터가 왔는데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포트 주소가 되고요. 전자메일 주소는 말 그대로 전자메일 주소, 아니면 다른 URL 주소,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주소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포트 주소, 전자메일 주소 주면 DNS를 통해서 IP를 얻어오고, IP에서 나중에는 결국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쭉 가는데, 얘를 찾을 때는 결국 맥 어드레스, 물리지수를 통해서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리지수를 통해 찾을 때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둠으로 하면 아메 포전, 또 논물 푸전 이렇게 됩니다. IP, 맥, 포트, 전자메일, 또 논리, 물리, 프로세스, 전자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주소들이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QoS고요. QoS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인데, 서비스 품질과 성능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여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그럼 QoS의 지표가 뭐냐? 라고 하면 데이지터패, 대역폭, 지연, 지터, 패킷 로스가 있고요. 관리 기술은 데이터 온스큐입니다. 데이터 패스 메커니즘, 트래픽 쉐이핑, 트래픽 쉐이핑에서 이제 버퍼를 둬서 얘를 쉐이핑하는 것이 있고요. 또 혼잡 제어, 또 수락 제어, 큐잉 기술이 있습니다. 구형 기술은 C 암멀트 해서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압축, 또 멀티 라우팅,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QoS에 들어가는 요 여러 가지 지표, 관리 기술, 구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랜인데요. 오랜은 이제 랜 구간을 가상화를 적용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분리하는 개방형 아키텍처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 요 안테나를 보면, 예전에는 그 안테나 있는 그 하드웨어 내에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장착을 해서 통으로 이렇게 통신사 이런 제조사,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서 납품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부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네트워크 장비사에서는 하드웨어만 납품을 하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ORAN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RDC 전중후인데요. RIC, 라디오 인터커넥 컨트롤러가 있고, 또 DU, CU, RU 그래서 라디오 유닛, 디스트리뷰 유닛, 컨트롤 유닛 그래서 DU, CU, RU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얘는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 해서 전중후, RDC 전중후 이렇게 개념도 하고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오랜 기술이 중요해지기 있기 때문에 요걸 토픽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에서 이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인데요. 포워드 에러 커렉션은 수신 측에서 오류를 스스로 검출해서 정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시에 오류 복구를 위한 잉여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하는 오류 제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오류 재전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워드 에러 커렉션을 쓰는 것이고요. 주로 FAC 같은 경우는 무선 환경에서 쓰게 됩니다. 무선 환경에서 에러 났다고 다시 재전송을 하면 그 속도가 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부햄R, 노길터, 또 블락 기법에서는 해미 코드, 또 RS 코드, 리드 솔로몬 코드고요. 넌 블락킹에서는 컨버루션 코드, 길쌈 코드, 터보 코드, 노길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신 측에서 자체 정정을 해서 쓰는 게 이게 FEC입니다. 이게 이제
그 forward error correction 기법이고요. 다음 토픽은 BEC입니다. backward error control인데요. backward error correction 기법인데 얘는 수신 측에서 오류가 검출이 되면 송신 측에서 재전송해달라고 알려주고 재전송을 받아서 에러를 정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검출 기법에는 페블 시검에서 패러티 비트, 블록 합, CRC 또는 검사 합, 페블 시검. 또 정정 기법에는 스고세가 있습니다. 스탑 앤 웨이트. 패킷 하나 보내고 문제 없으면 에크를 보내고 또 에크를 제대로 받았으면 또 패킷 하나 보내고. 스탑 앤 웨이트. 고백에는 1, 2, 3을 쭉 보냈는데 도중에 1, 2, 3을 보냈는데 도중에 2에서 에러가 났으면 2, 3, 4 이렇게 쭉 보내는 겁니다. 에러는 안 되부터 다시 보내는 거예요. 셀렉티브 리피트는 1, 2, 3 보냈는데 2가 에러가 났으면 2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셀렉티브 리피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스고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BC 같은 경우에는 유선 환경에서 좀 쓰는 기법입니다. 이제 그 컴퓨터 아키텍처 CA 도메인으로 넘어왔고요. 그럼 CA 도메인에서는 최근에 HBM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HBM보다는 또 요즘에 자주 논의가 되고 있는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에 대해서 토픽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CXL은 PCI 인터페이스,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CPU, 중앙처리 장치, CPU하고 여러 장치, 메모리, 이런 여러 장치, 메모리하고 연결하는 통합 고속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이 방식이 이제 그 AI를 쓰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되죠. CPU가 있고 GPU가 있고 GPU를 계속 확장을 하게 되는데 CXA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GPU나 이런 메모리, 외부 입력 장치들하고 CPU하고 연결을 자동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XL에 대한 기술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CXL에서 ICM에서 IO, 또 캐시, 메모리 요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CXL을 구현할 수 있다. ICM, IO, 캐시, 메모리 세 가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계층 구조이고요. 액세스 속도에 따라서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분류해 놓은 구조 체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 레지스터,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죠. CPU 내부에 있는 것이고 캐시가 있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DRAM, 보조기억 장치, HDD, SSD가 있습니다. 요즘은 HDD보다는 SSD를 많이 사용할 테고 SSD로 가면 또 라이트 클리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도움으로 보면 RC 주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느 쪽이 더 빠르냐?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디스크. 근데 크기를 보면 레지스터는 작고 캐시가 그 다음 크고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죠. 이 메모리하고 디스크 사이에서 처리해 주는 게 버추얼 메모리, 가상기억 장치가 되게 되죠. 요즘 프로그램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하나의 메모리에 다 적재할 수 없어서 일부만 메모리에 적재하고 디스크는 있는 거를 나중에 교환해 가면서 쓰는 것이 가상 메모리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요 지금은 이제 격가지로 빠져서 가상 메모리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메모리 계층 구조는 RC 주보,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디스크 이런 계층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럼 방금 이제 아까 토픽에서 설명드렸던 가상 메모리가 있는데요. 사용자에게 주기억 장치보다 큰 용량의 가상 기억 공간을 제공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할배 인교가 있고요. 할당은 고정 할당, 가변 할당. 배치는 first bit, best bit, next bit, worst bit이고 인출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인출하는 거 아니면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인출하는 거 예측 호출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랑 교체할 것이냐? 가장 먼저 들어온 걸 가장 먼저 나가게 한다. 옵티멀한 기법, least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덜 사용된 거, least frequently used, 가장 덜 자주 사용된 걸 교체한다. 또
MFU, 또 시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할배 인교 이것이 있고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기억 장치 메모리 내에 전체 프로그램을 다 로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층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메모리에 다 통으로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서도 또 일부 내용만 자주 사용되는 것들, 지역성에 따라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먼저 메모리에 넣고 필요한 경우에 디스크에서 가져오고 원래 있던 것 때는 원래 그 메모리에 있던 거는 다시 디스크로 옮기는 이러면서 이제 그 메모리 관리를 하는 기법이 가상 메모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또 뭐 페이지 교체를 할 때 스레싱이 나오고 스레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뭐 이런 기법들이 사용되게 되죠. 그다음은 이제 CPU 메이저 상태입니다. CPU 메이저 상태는 fetch, indirect, execute, interrupt 네 가지 형태로 CPU가 현재 수행하는 작업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fetch, indirect, execute, interrupt 해서 FIEI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름도를 보면 fetch 어떤 fetch 사이클에서 간접 주소가 오면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가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주소를 얻어온 다음에 엑서큐트를 실행하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인터럽트 처리 후에 다시 또 fetch로 가게 됩니다. 또 직접 주소일 때는 fetch에서 바로 가져와서 엑서큐트를 하고 실행한 이후에 다시 fetch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 사이클을 통해서 요 네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게 CPU 메이저 상태입니다. 레이드는 디스크를 배열 구조로 중복 구성해서 가용성을 확보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레이드 제너는 스트라이핑, 레이드 1은 미러링, 레이드 1은 페리티 비트, 레이드 3는 페이스 바이트, 레이드 4는 페리티 블락, 비트 바이트 블락, 레이드 5는 분산 페리티, 레이드 6는 더블 분산 페리티 이렇게 됩니다. 중차압 레이드는 레이드 0하고 1을 같이 쓴다든가 1하고 0을 같이 쓴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미 비바 불패터 스트라이핑, 미러링, 비트, 바이트, 블럭, 페러티, 더블 페러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레이드 0하고 레이드 1에 대한 개념도만 좀 가져왔는데요.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 0하고 디스크 1을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것이고요. 레이드 2는 1, 2, 3, 3, 4, 4에서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미러링. 그래서 가용성을 높인 디스크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레이드입니다. 세마포는 이제 OS 도메인인데요. 세마포는 운영체제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로 또 병행 내지 병렬로 동작하는 둘 이상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공유 자원의 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산은 P연산, V연산이 들어가고요. 또 이진형 세마포, 개수형 세마포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PV2개 세마포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P연산을 먼저 하죠. 그래서 카운트를 하나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요 지금 요 변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오고 있다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프로세서 A가 임기 영역을 다 사용하고 나면 그때는 V연산을 통해서 또 변수를 다시 하나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프로세스 B가 변수가 증가됐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크리티컬 영역에 들어가고 나중에 P연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다 쓰게 되면 V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진영 세마포라고 하는 건 임기 영역에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개수형 세마포는 가령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개수형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프로그램 이제 OS 교책 상태로 가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무한대기 상태가 교착 상태입니다. 이 발생 조건이 상호 배제, 또 점유화 대기, 비선점형, 또 환영 대기인 경우에 상점 비환 이 네 가지 조건이 됐을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교착 상태가 되지 않게 예방을 하자. 또 회피를 하자. 또 발견해서 또 회복을 하자. 또 예회 발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면 프로세스 A가 있는데 이 자원 1 프로세스 A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자원 B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또 자원 2는 프로세스 B에 지금 할당이 돼 있고 프로세스 B는 또 자원 A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이제 환영대기가 가게 되죠. 그래서 요 상호 배제. 내가 자원 1을 쓰고 있을 때는 다른 애는 자원 1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점유와 대기. 점유하면서 대기하고 있죠. 또 비선점. 선점형이라고 하면 만약에 프로세스 B가 프로세스 A보다 우선순위가 높았다고 하면 자원 1을 그냥 프로세스 B가 점유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선점형인데 비선점형이에요. 선점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 대기가 되다 보면 프로세스가 그냥 교착 상태에 스톡이 걸려가지고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고 계속 그냥 스톡 걸려서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교착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교착 상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문맥 교환입니다.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상태를 PCB에 보관하고 또 새로운 프로세스의 정보를 PCB 정보 상태를 CPU에 적재하는 과정입니다. 또 실인자 복대 이렇게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프로세스 이제 운영 체제가 있는데 프로세스 P1하고 P2가 있어요. 이 개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P1이 실행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딱 발생하거나 시스템 콜이 오면 이 프로세스 1의 정보를 PCB1에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CB2에 있던 거를 프로세스 2 이제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CPU에 쭉 복구를 하면 레지스터나 관련 인터페이스, 메모리 정보를 쭉 복구를 해주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 2가 또 동작을 하다가 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동작하던 P2의 정보를 PCB2에 저장해 놓고 기존에 또 PCB1에 저장돼 있던 요 P1 정보를 쭉 문맥을 복구해서 다시 P1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맥 교환의 절차예요. 그럼 문맥 교환하면서 아까 PCB, 프로세스 컨트롤러 이제 저장해 놓고 다시 복구한다고 했는데요. PCB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되는 데이터의 블록이 됩니다. 블록 또는 레코드의 이제 데이터 구조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상어, 카레이, 마포, 매스에서 상태, 프로세스 상태 정보, 어카운트, 계정 정보,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는 어디까지 실행하고 있었는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또 인풋 아웃풋 정보, 입출력 상태, 프로세스 아이디, 각각 프로세스마다 아이디가 있거든요. 또 포인터, 또 메모리 정보, 스케줄링 정보, 상어, 카레이, 마포, 매스. 그래서 이 정보들이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뭐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PCB라는 것도 있어요. 스레드 컨트롤 블록도 있습니다. 요 들어가는 정보는 PCB보다는 좀 적은데 유사한 정보가 또 TCB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TCB도 한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가 있는데요. 이제 다중 프로세스 환경에서 프로세스마다 프로세스끼리 데이터를 교환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프로세스 간의 통신하는 OS가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쉐어드 메모리 기법이 있고 메시지 패싱 기법이 있는데요. SM에서 도움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있으면 공통의 요 공유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읽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쉐어드 메모리 기법이고 메시지 패싱은 프로세스 A가 프로세스 B에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할 때 커널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널에서 받아서 프로세스 B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패싱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 메시지 패싱 이 두 가지 기법이 RPC 이 기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알고리즘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또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 공간 지표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판단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건 연산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라는 것이고요. 공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메모리 양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빅 O, 빅 오메가, 빅 세타가 있는데요. 빅 O 노테이션은 최악의 상황에서를 이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빅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최상의 경우
이제 나타내는 최상의 복잡도입니다. 빅세타는 최상과 최하를 같이 표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두음을 보면 시공,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표기법은 빅오, 빅오메가, 빅세타 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빅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고리즘 이제 정렬 쪽에서 이제 퀵 정렬이 있는데요. 피복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집합으로 분할해서 정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피봇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복잡도가 비고의 n 로그 n입니다. 그래서 pn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벗이라고 하는 요 분할 원소에 따라서 요 나머지 데이터를 요 분할 원소 보다 작은 거는 왼쪽, 큰 거는 오른쪽으로 쭉 한 다음에 나중에 요 중간하고 요 분할 원소를 이렇게 쭉 바꿔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분할 원소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이 되게 되죠. 그럼 얘를 또 왼쪽은 또 왼쪽 나름대로 또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리커시브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오른쪽 나름대로 오른쪽에서 또 퀵 정렬을 또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럼 요 왼쪽 부분은 또 요 가운데 값을 또 잘라서 요 값에 따라서 요 가운데 값보다 작은 거, 큰 거, 오른쪽도 요 가운데 값에 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또 구분을 하면서 계속 리커시브하게 분할해서 정렬하는 기법이 퀵 정렬 기법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그 병합 정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정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혹시나 문제가 출제됐을 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토픽은 알고리즘에서 이제 해시 함수에 대한 것이고요. 임의 길이의 이진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이진 문자열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항상 고정된 길이로 나와요. 그래서 해시값, 메시지 다이제스트, 뭐 메시지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징이 보면 제1 역상 저항성, 제2 역상 저항성, 그리고 충돌 저항성이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그 해시 함수의 특징은 압표 단축, 압축성, 임의의 길이로 줘도 얘는 항상 고정된 길이의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효율성, 뭔가를 찾고자 할 때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방향성, 요 그 출력 아웃풋 값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인풋 값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충돌 회피성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구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눗셈법, 폴딩법, 중간제곱법, 기수변환법. 그래서 나폴리는 중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기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해시 함수로 해서 데이터를 쭉 구분해 놨는데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넣었더니 동일한 해시 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충돌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선의중무 또 해코 이런 게 있는데 선형조사법 그 어떤 그 버킷을 찾아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해시를 통해서 읽어온 그 해시 함수를 통해서 그 읽어온 그 해시 값으로 버킷의 주소를 찾아서 그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 안에 누군가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버킷을 찾아가는 게 선형조사. 2차 조사는 이거 말고 1, 4, 9, 16에서 제곱부로 건너뛰면서 버킷에 저장하는 거. 이중 해싱은 요 하나 충돌이 발생하면 다시 또 해싱을 하는 거. 무작위는 말 그대로 무작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폐쇄 기법에는 해시 체이닝하고 코올리스트 체이닝이 있는데요. 해시 체이닝은 말 그대로 링크드 리스트로 해서 그냥 쭉 계속 링크처럼 계속 연결해서 쓰겠다. 코올리스트는 요 버켓들이 있는데 빈 공간의 주소를 빈 공간에다 넣고 그 주소를 가리키게 하겠다. 나가는 게 코올리스트 해싱 기법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알고 계시면 제1, 제2 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 아표 단충, 나폴리는 중기다. 또 선의 중무, 해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최소 신장 트리가 있는데요. 방향성 그래프에서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의 가중치합이 최소가 되는 신장 트리가 최소 신장 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루스칼 알고리즘, 프림 알고리즘 이게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크프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간선의 비용을 이제 정렬을 합니다. 정렬 쭉 한 다음에 최소 비용 간선부터 하나씩 추가해서 확장하는 게 확장하는 방식이 최소 신장 트리예요. 그리고 프림은 루트 노드, 그러니까 어떤 시작점을 중심으로 트리를 하나씩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 트리에 연결된 간선 중에서 최소가 되는 간선을 추가하고 그러면 그 노드 두 개가 있죠. 그럼 노드 두 개에 연결된 간선에서 또 최소가 되는 간선을 추가하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게 프림입니다. 크루스칼은
아예 간선들을 주르륵 다 그 간선 비용별로 쫙 나열한 다음에 최소 비용부터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크루스카를 쓰든 프림을 쓰든 결과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최소 신장 트리이고요. 다음은 동적 계획법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여러 개의 소문제로 분할해서 각 소문제 해결하는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점화식이라고 해서 예를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그 점화식에서 나온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것을 계속 활용하면서 어, 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화식 도출하고 메모리제이션하고 바텀업으로 쭉 가면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값을 읽어오고 쓰고 읽어오고 쓰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 속도를 그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동적 기법에서 키워드는 둠은 전매, 점화식, 메모리제이션, 바텀업 어프로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료 구조이고요. 기출 문제 중에 스택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Q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자료 구조를 넣었고요. Q 1교시형도 있었지만 아예 2교시형으로 Q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Q는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그 FIFO, First Input, First Output의 자료 구조이고요. 선입 선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Front, Rear, InQ, DQ 이렇게 됩니다. FIFO, FRED, 그래서 Front, Rear, InQ, DQ. 예문들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는 1, 2, 3, 4 이게 순서형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단, 이는 빠져야 되는 데이터가 그 DQ를 할 때 전단에 있는 걸 빼는 것이죠. 인큐를 할 때 후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1, 2, 3, 4형으로 쭉 들어와 있었고 뭔가 DQ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전단에 있는 1을 딱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단을 2로 옮기죠. 그럼 다음번 DQ를 할 때 2가 들어가겠죠. 인큐를 할 때는 이 후단에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후단에다 5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1, 2, 3, 4가 다 빠져요. 그 다음에 5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FIFO에서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택은 리포죠. Last Input First Out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게 스택이에요. 이게 Q와 스택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자료 구조의 AVL 트리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 차이가 1 이하인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 차, 그것이 균형 인자입니다. 밸런스 팩터고요. 로테이션에 네 가지 로테이션이 있어요. RR, LL, LR, RL. 그래서 요 밸런스 팩터 RR, LL, RL, LR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AVL3 같은 경우는 실제 풀이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념도에서 RR하고 LR 요 두 가지만 이제 개념도를 제가 추가해 넣었는데요. 1, 2, 3 해주면 요거 그 레프트는 그 서브 트리가 없는데 라이트로만 쭉 빠져가면서 요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의 균형이자가 지금 레프트는 0, 라이트는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2가 되죠. 그러니까 1 이상이 되니까 1 아니 1보다 크게 되니까 1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요 가운데 있는 요 2를 위로 쭉 끌어들이고 왼쪽으로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 차이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 팩터가 0이 됐기 때문에 1 이하가 유지되는 겁니다. 요 오른쪽 예제 같은 경우는 LR 회전인데요. LR 회전인데 또 보면 3의 입장에서 보면 높이 차이가 2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3이 2가 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먼저 1과 2를 먼저 슉 회전을 시키고 이때 이제 3, 2, 1로 들어있는 게 이게 LL 회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LL 회전이 되는데 2를 위로 쭉 뽑아 올리게 되면 2, 1, 3 해서 밸런스 팩터가 0이 됩니다. 이것이 LR 회전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게 이제 LL 회전, 이건 RR 회전 첫 번째 거,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LL 회전, 이거는 또 오른쪽에 있는 거 LR, 유사하게 또 RL도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료 구조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이고요. 정점의 집합 V, 또 간선의 집합 E라고 했을 때 그래프 G는 V, E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DFS,
BFS인데요. 깊이 우선 탐색, 또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스택을 사용합니다. 너비 우선 탐색에서는 Q를 사용해요. 그래서 도움을 보면 G는 V, D 스택, BQ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개념도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깊이 우선 탐색은 쭉 먼저 그래프를 본다고 했을 때 쭉 먼저 밑으로 들어가서 가는 게 깊이 우선 탐색이에요. 너비 우선 탐색은 이렇게 쭉 A, B, C, D, F, G 이렇게 가는 게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예제에서는 이게 트리를 예제로 했는데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가령 요 사이에 뭐 지금 A, B, C만 있었다고 하면 A, B, C가 있고 B, C 사이에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해서 50개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핵심이 될 만한 50개 토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학습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 때 본인이 학습하셨던 내용 아니면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키워드를 쭉 딥마인드 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그런 그 학습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35회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